자,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엿새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추가 구조 소식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보 회의를 통해 실종자 수색을 위해 모든 외교 채널과 자원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단 막말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의원들의 해명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오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자, 실종자 수습이 얼른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빨간색 자막으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헝가리 잠수부들이 투입이 돼서 선체 작업을 곧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이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말 내에 그 사고 영상이 좀 추가돼서 들어온 게 있는데 사고가 나서 다시 후진을 하더라고요. 그때라도 좀 구조 작업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아쉽죠. 우리 입장으로 보면 그 크루즈선이 유람선을 하고 1차 충돌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충돌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1차 충돌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돌 직후에 속력을 그냥 줄여버렸다면 그럼 오히려 크루즈선이 유람선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1차 충돌하고 난 다음에 2차로 크루즈선이 뒤집힐 정도로 다시 충돌하고 밀고 나가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미는 과정에서 충돌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했다는 거죠. 한번 충돌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후진하듯이 뒤로 배가 빼고 난 다음에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전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선원이 다급하게 뛰어다니다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출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던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갔다고 하는 건데 우리 상식으로는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그 유람선 쪽 그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는 한 4m 정도에 접근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거죠. 우리 레이더 장치 같은 거. 그래서 경보 울렸을 때 그때 충돌을 방지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충돌했을 당시에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앞에 조그마한 유람선에다가 무선 통신 주파수를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알렸더라면 그러면 이런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런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느냐. 이게 이제 사법 처리에 관한 뭐 핵심 쟁점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제 사고는 그 당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안타까워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 입장으로서는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19분을 빨리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19분을 찾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인재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점 가장 집중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곧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수색 작업에 특히나 안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이 세월호에 대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을 때도 결국 구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있는 이 헝가리 단유브강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우리가 화면을 보듯이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과거에 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하더라도 안전에 최우선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주문을 했지만 이 헝가리 정부와 신속한 협력 체계를 유지할 것이고 거기다 더불어서 사고 가족에 대한 지원의 총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먼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실종 가족들이 하염없이 저곳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상담사를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들까지 다 한다고 하니까요. 최대한 이 실종된 가족들을 다 함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데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 다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사실 빨리 잠수부가 좀 투입이 돼서 선체 수색을 했으면 하는데 일단 오늘은 선체 수색을 바로 하는 건 아니고 유속이나 이런 걸 좀 상황 점검을 위해서 지금 투입이 됐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단유붕항을 가지 못했는데요. 유럽에서 작년에 라인강을 갔었어요. 근데 유럽의 지형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하고 유럽 쪽에 있는 강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강이 굉장히 유속도 좀 느리고 강이 산마다 이렇게 휘감아 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심도 아주 깊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운하 만들 때
댐들을 각 곳곳에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럽은 그렇지 않아도 큰 배들이 다 다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유속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강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큰 배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깊으니까. 강 바닥이 많이 패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뉴브 강에서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유속이 좀 빠를 가능성이 있고요. 예. 거기다가 지금 폭우까지 내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속이 빠르고 강이 일직선으로 흐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구조 상황이 더 안 굉장히, 좋을 수는 있겠다. 위험할 수 있죠. 예, 이런 좀 걱정이 되고요. 뭐 방금 전에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잠수사들이 항해나 이제 사고가 나는 부분들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서 잠수사의 목숨을 잃거나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세월호 참사 때가 자꾸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수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것처럼 좀 그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차분하게 이 상황을 좀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예. 언론도 너무 앞서는 보도하지 말고 또 여기 이곳에 대해서 지나치게 막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헝가리 정부하고 총력을 다해서 구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한마음 뜻을 모아주고 조금 기다려주는 자세가 제일 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너무 평가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 그 과정에서 오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과잉 해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제발 좀 그런 거, 뭐 막말 얘기도 좀 이따 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을 함부로 거기에 대입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럴 땐 정부를 좀 믿고 정부의 신뢰를 보내면서 좀 기다려주는 자세, 지켜봐주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막말 논란 이야기를 하셔서요. 저희가 그 이야기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금 실종자 수색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대변인이 이런 표현을 해서 공분을 샀습니다. 먼저 해명을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주장하고 있죠.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진정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대통령의 말씀에 진정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쇼가 되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그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단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저의 진정과 제가 말을 하려는 부분과는 다른 거니까요. 민경욱 대변인이 했던 얘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차가운 물에 빠지면 골든타임은 3분이다. 굳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도 있으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유가족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려는 부분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 중요한 건 속도다라고 했던 발언이 있는데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골든타임 기껏해야 3분이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지구 반바퀴에 있기 때문에 이 속도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재난의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 가장 모든 것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여기에 대한 피해자 그리고 피해 가족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접하게 됐을 경우에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피해 가족들, 때로는 유가족, 실종 가족들의 마음들을 헤아리는 이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소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마음들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당 그리고 민경욱 의원은 한국당의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네. 이 대변인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잘못된 발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좀 아픈 마음들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해명 들어보면 뭐 사과나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기 네. 때문에 네. 뭐 유족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처를 줄 의도를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 비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 잘못한 것이 없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요.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공감입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민경욱 대변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영방송사의 앵커를 네. 최장수 앵커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런 공감력을 어떻게 저는 앵커를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세월호의 교훈입니다. 예. 우리가 세월호 때 그런 사고를 접하지 잘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기대와 무수히 많은 실망을 줬습니다. 예. 보도할 때. 그런 거 이번에 언론에서 하지 말자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난 직후에 무슨 보험료 얘기 꺼냈던 언론사가 많은 비난을 예. 받았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호흡을 멈추면 3분을 못 견딥니다. 예. 근데 골든타임을 얘기하면서 3분을 왜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그걸 몰라서 국민들이 지금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 정도 공감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실 하나하고 맨 처음에는 그걸 올렸던 거 아닙니까? 예. 안타깝다. 골든타임은 3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게 논란이 되고 시끄러우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글을 갖다 붙였어요. 안타깝다는 얘기는 빼고. 그러면은 자기의 면죄부가 주어지는 줄 아는 모양인데요. 그렇다고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이 비유를 한다고 해도 예. 그럼 우리 국민이 저렇게 가서 외국에서 큰 사고를 당했는데 대통령이 빨리 가서 구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해상 사고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의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빨리 가서 확인하고 외교적인 협조 구하고 예. 거기에 구조팀이 부실할 수 있으니 우리 구조팀 빨리 보내라고 그러면서 속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그게 왜 쇼고 왜 비난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여야 사당에서도 일제히 비판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그 내용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모두 국민 정서와 공감하지 못하는 저급한 것들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단속하고 징계하더라도 망원 릴레이는 끝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징계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까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대변인, 막말이 최상의 가치이자 유일한 관심사인 대변인. 이쯤 되니 인간과 금수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제발 금수보다 못한 인간은 되지 마십시오. 자, 이 민경욱 대변인의 설화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강원 산불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삭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언론인이었는데 과연 이걸 정말 모르고 실수를 했을까? 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의도성이 있었던 발언이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그런 뭐 의도성이 있었다라고까지 볼 수는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건의 중심을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사고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지금 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이렇게 정치인들의 실언과 망언이 나올 때마다 자민당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이 실언, 망언 방지 매뉴얼에 대한 얘기들 많이 끄집어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조항들을 얘기하면서 이 재난이라든지 사회적 참사가 있었던 부분들을 언급할 때는 최대한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그럼요. 있는데 예. 거기에 아주 꼭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국정 운영에 충분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들을 대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에 대한 실수들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피해를 받고 고통을 입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대북 정책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당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예. 마음을 대변할 수 없다라는 측면들도 분명히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러한 막말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된다고 수차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이 그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결단해야 되는 황교안 대표의 책임 있는 행동은 이러한 문제가 있고 난 뒤에 어떠한 방식으로 인사상의 조치들이 있는 것들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내년도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돼서 사실상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내년도 총선에서 만약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예. 황교안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 또한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다른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예. 한국당이 한 걸음씩 내딛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들을 사로잡는 일인지는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에서 왜 이렇게 망언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그 전에 한선교 의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에게 아주 걸레질을 하는구만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기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황 대표에게 질문을 하려고 앞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상황을 먼저 말씀드려야지 이게 왜 걸레질이란 말이 난데없이 예. 튀어나왔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최고위원회가 열리잖아요, 보통. 자유한국당이 최고위원회를 하면은
기자들이 이제 댓글을 따려고, 예. 바깥에 회의장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요즘 언론사 기자들도 많아서 엄청 많습니다, 거기. 굉장히 붐비는 거죠. 그 상황이. 예.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기자들이 이제 회의장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게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막 둘레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한성교 사무총장이 그 회의장 바깥으로 나오면서 황 대표가 나와서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직접 언론에서 뭐 생방송으로 중계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최고위원회 회의 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황 대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제 그 앞으로 몰려가면서 네. 많으니까 앉아서 막 이렇게 이동하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걸 보고 한성교 사무총장이 아주 걸레질을 하는구만, 걸레질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바닥을 쓸면서 다녔다 이거예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자유한국당 앞에 기자들이 그렇게 취재를 하러 오면 차라리 의자를 내줘야 되는 게 이 공당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이 와서 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와서 지금 대표 말을 듣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 이거 너무 불편하지 않으시냐? 사무총장이면 그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예. 나오면서 기자들을 보고 아주 걸레질을 하는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언론에 대한 인식이나 기자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저급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또 얼마 전에 당직자들한테 사무처 직원들한테도 예. 욕설을 좀 해서 논란이 욕설을 막 퍼부어서 이 자유한국당 당직자 노조가 그렇게 나서서 비판하는 경우가 네. 없는데 그 노조에서 그만두라는 얘기까지 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과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저는 언론하고도 아예 척질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보통 그 백브리핑을 할 때 밖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앉을 수밖에 없는 게 노트북을 일단 쳐야 되고 발언을 듣기 위해선 아니면 뒤에 카메라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를 낮춰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는데 네. 저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예.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이 아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특히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발언이 될 수 있다면 상당히 발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한국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정치권의 막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예. 노인 비하 발언이라든지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이 정신병 등에 대해서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든지 수차례 있는 막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쏟아냈던 전력들이 우리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잘안 보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넘어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일본 자민당 얘기 잠깐 했는데 그 매뉴얼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지층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예. 흔히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얘기들에 심취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전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야 보이지 않는 데서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공당에 정치를 하게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들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결국은 국민들이 받게 되는 상처를 고민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말의 중요성, 신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발언들을 한 분들은 당직자 분들입니다. 대변인의 또 사무총장의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치를 그동안에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해서 생기는 거겠죠. 예. 만약에 처음 막말이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5.18 망언 나왔을 때, 그때 단호한 조치를 취했으면 그 뒤에 이런 망언 잘 못 내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당에서 어떤 논란이 나왔을 때 그걸 어물쩍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들,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민경욱 대변인도 마찬가지고요. 뭐 정명기 그 정책위 의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성교 사무총장도 똑같거든요.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난 사실 그런 얘기 아닌데 내 얘기 왜 왜곡해? 그러면은 지금 주권자인 국민이 지금 자기들의 말을 왜곡해가지고 이상하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언론이 무슨 자유한국당의 그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해서 뭘 얻을 게 있다고 그렇게 말 억지로 나오기는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면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왜곡했다는 그 얘기 한번 듣고 저희가 계속 얘기 네. 나눠보실까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저의 지난 금요일 발언이 그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에게 빌미가 된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
이 김정은이 문 대통령보다 낫다. 김정은 위원장이 생략된 겁니다. 그 발언이 금요일 발언이었습니다. 이거는 정용기 정책위의장 발언은요, 진짜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보수 언론과 그 보수 정당의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보수 신문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고 뭔가 논조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이번 경우는 오보로 바로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숙청됐다고 하는 김영철 위원장이요. 네, 김영철 위원장이 버젓이 그냥 나온 거잖아요. 며칠 네. 만에 그 보도 이후에. 그러니까 애초에 보도했을 때도 저는 이거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네. 또 거기에 있어서는 전 언론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유력 신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냥 북한 뉴스는 우리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보도합니다. 예. 그랬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요. 뭐 현성월 단장도 마찬가지로 총살당했다고 했는데 버젓이 나타나서 많은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오보 정정 안 합니다. 오늘도 제가 그 신문에 들어가서 하다못해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정정 보도문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오늘 아침이라도 정정 보도문을 신문에 냈어야 한다고 저는 하루 생각하고요. 정도 더 기다려보면 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예. 북한 소식은 확인할 방법이 별로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미국에 있는 헤리티지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네. 브루킹스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미국의 그 정치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 미국 정보기관 출신 사람들은 이거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할 때 우리나라 언론은 유력 신문이 보도했다는 이유로 그걸 계속 다 따라가네. 받아가지고 계속 논란을 키웠습니다. 음. 그때 왜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왜 말을 못합니까? 자신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신문이 한두 번 그렇게 했던 게 아닌데 왜 그 신문에 대해서 제대로 언론이 보도를 하지 못하죠? 예. 비판을 하지 못하죠? 그거 가지고 계속 논란을 키워옵니다. 키워오니까 자유한국당이 그걸 받아요 또. 받아가지고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한 건 뭐냐면은 외교부 직원 그 기밀 누출 예. 문제로 파면 조치하니까 아니 북한은 숙청하고 외교부 직원 파면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래도 잘못 있으면 숙청을 한 부분 이런 거 다 빼고 얘기하자면 어찌됐든 간에 그 북미 정상회담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숙청을 한 거니 그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낫다. 신상필벌 측면에서.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믿거나 말거나씩 북한 보도 주면 자유한국당이 그거 받아서 그 보수신문 그날 사설도 썼는데요. 그것 때문에 예. 받아가지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공격하고 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보다 더 낫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또 해명을 내놓은 게 아까 저 해명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정용기 의장의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는 조금 논란을 차치하고 예. 조금 전에 이제 보수 언론의 오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네.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에 언론에서 했던 얘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당시에 이 북미 협상을 총괄적으로 담당했던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대표, 예. 처형당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김혁철 대표에 대한 처형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나온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 이후에 통일전선 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내려놓고 장금철로 통전부장이 교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혁명화 조치를 통해서 결국은 이 노동형을 간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 최룡해 같은 경우도 2개월 정도의 혁명화 조치를 통해서 다시 복귀한 전례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처형과 숙청 그리고 혁명화 조치에 대한 구분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무조건 문제를 잘못 제기했다고 짓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 만약에 김혁철이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뜻에 따라서 회담에 대한 총괄적인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처형을 당했다라면 예. 그동안 북한이 보여줘 왔던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 그런 면모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네. 것이고 예.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따뜻하게 인민들을 위하고 있는 모습처럼 비춰졌던 사실들은 전혀 다른 상태로서 과거에 본인이 이복형을 잔인하게 암살했던 예. 모습의 연장선이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정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오보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천천히 바라봐야 될 지점들이 저희가 있다고 근데 제가 생각합니다. 지금 저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언론이 저희가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한 예. 논평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사설 내용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설 제목이 결정은 자기가 해놓고 책임은 아래에 묻는 김정은이에요. 예. 거기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실무 협상을 맡았던 김혁철은 처형설까지 돌고 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다른 실무자들은 강제 노역형을 받거나 수용소에 보내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러면 처형은 사실이고 다른 것 노역형 받거나 수용소 보낸 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네. 오보를 정정하지 않아도 네. 된다는 오보는 얘기인지 저희가- 좀 이해를 제가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포린 폴리시 아까 제가 그 미국의 싱크탱크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도 이걸 어떻게 당시에 보도했냐면요. 네.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비핵화 협상의 불확실성을 부각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언론이요. 그러나 이 보도는 익명의 단일 소식통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다못해 미국에서도 그렇게 보도하고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보도한 것의 내용에 있어서 100% 완벽한 보도는 없지만 처형설하고 숙청설까지 같이 보도를 했으면은 숙청설이 지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이 사실이 아닌 보도라는 게 확인된 예.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보를 정정해야 되는 거예요. 보도의 적절성이나 아니면 뭐 오보의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까지만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요. 네, 정용기 예, 정책위 그럼요. 의장 얘기를 좀 다시 해봐야 될 네. 것 같아요. 본인의 그 발언 자체도 있고 이 발언이 다시 왜곡됐다. 그 왜곡하는 세력들의 유감을 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용기 의장의 발언들을 바탕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찬양 고무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용기 의장 입장에서는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찬양 공부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대한 본질이 왜곡된 상태로서 이러한 본인의 발언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이것을 이제 프레임에 가두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용기 의원은 해명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굳이 김정은 위원장이 빗대서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했던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론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당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이와 같은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을 정치는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말하고자 했던 진위가 왜곡돼서 전달될 수 있다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들을 자꾸 한국당 의원들이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백두칭송위원회라는 곳에서 예. 김정은 칭송했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곳이 자유한국당이에요. 예.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면에서 낫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을 칭송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그 백두칭송위원회 그렇게 비판했던 자유한국당이 예.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고 하면은 그게 똑같은 기준을 갖다 적용하면은 어떤 비판을 받을지 왜 몰랐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자꾸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진영에서 뭐라고 욕했습니까? 3세 세습한 독재자라고 그랬어요. 예. 3대 세습한 독재자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갖다가 비교를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하거나 비판을 하려고 하면요. 그 비판 논리를 어거지로 갖다가 대거나 어거지로 은유를 만들거나 상징을 만들어서 오히려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걸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언어를 써야지 막 섞어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 보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좀 극우화돼 있는 분들이 얘기할 걸 제가 상상하면은 예. 그런 거예요. 아유, 김정은보다 못한 진짜 문재인 대통령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악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비판합니까? 네. 그냥 문재인 대통령 미우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 돼요. 정치인끼리는 대통령끼리는 뭘 어떻게 비판하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당하게만 비판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그 비판이 지지층으로 내려가면 악의적으로 왜곡될 것까지 알고 자꾸 비판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더 나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말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역시 몇십 번 동안 지금 계속 이 자유한국당의 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국회 정상화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말에는 좀 뭔가 잘 될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야 3당 원내대표 만나봐도 뭐 제자리 걸음 그대로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 3 원내대표 얘기들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듣고 나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내용까지 다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마지막 문구 조정 때문에. 자, 정치는 생물이라는데 국회는 굳은 조류입니다. 저 노력이라는 부분에 네. 제가 좀 포인트를 둔 이유가 합의에 대한 부분을 노력한다.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사실은 제1야당인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일 문제를 삼고 있던 것은 선거법에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이 선거법을 제1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 백성이 넘는 한국당을 사실상 배제한 채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국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영상을 쭉 보고 나니까 예. 사실 저 영상에서 한 가지 정도가 빠진 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청와대가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청와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생각이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는 발언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얼마 전에는 이 조선일보 출신의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발언을 통해 한국당에 대한 유감의 표시를 또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과정 속에서 국회를 정상화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제1야당인 한국당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돌아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는 게 자율성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다시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선거법 그리고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들을 예. 국회 입법부의 권한을 가진 의원들이 추진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가장 주도적으로 눈에 띄었던 인물이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수차례 본인의 의견을 여러 가지 기사들에 대한 인용을 통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건대 국정을 청와대 중심으로 이끌어가면서 사실상 한국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에서 과연 한국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정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책임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민생과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한국당을 위한 소통의 노력들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주당, 한국당 어느 쪽이 조금 더 양보해야 되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청와대가 나서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구제에서 청와대가 왜 지시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정치권에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선거구제 문제잖아요. 자기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할 거냐 못 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당, 정치 세력의 문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구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령 내려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국회가 풀 수 있는 문제 있으면 국회가 풀어야 되는 거죠. 물론 청와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을 지고 뭔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예. 국회가 지금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이걸 안 풀어서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정치 구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20대 국회가 앞으로도 쟁점 법안 거의 통과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예. 네. 탄핵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극단화된 모습들이 나타났고 민주당도 지금 집권 중반기 가까이 들어서면서 민주당도 위기의식이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지지층을 어떻게 결집하는가가 최대 지상 과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층을 결집하고 지지층만 보는 정치가 자꾸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 모습이 자기 지지층만 보게 되니까 국민은 안 보는 건가요? 국민을 안 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럼 깰 거냐, 그럼 민생을 어떻게 들여다보게 만들 거냐,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급하지 않은 거예요. 국민들의 비난이 막 거세게 쏟아져가지고 국회의원들 당장 빼짓대라고 얘기하면 아마 저렇게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에서 선거제 그거 앞으로 더 논의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명분 삼아서 선거구제 굳이 패스트트랙에 지금 태운 거 몸싸움한 것도 그렇지만 그거 끌어내려야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정치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만 보는 거잖아요. 나머지 민생 법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나중에 후순위로 밀어놓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정치인들의 태도가 결국 지금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회 정상화 소식이 하루빨리 좀 들려오길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명민 경희대 경인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